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남편 성격이 좀 많이 여리고 소심하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걱정하는 말만 해도 순간적으로 짜증을 내고 좀 잘 삐지거든요. 제 말투가 좀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고 비꼬는 말투라고 화를 내거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냐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화의 시도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화를 내니까 제가 무슨 대화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화내는 건 지 사정이고 묻고 싶은 건 내 사정이니까 화를 내든지 말든지 질문을 자꾸 하세요.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자기도 삐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소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화를 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소심하다 그래요. 화내는 건 네 사정이고 나는 물을 일 있으면 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남자가 너무 소심하게 자꾸 화를 내니까는 에이, 제가 그건 너무 남자 붙이면 그건 남녀 차별이야. 남자도 소심할 권리가 있고 남자도 화를 낼 권리가 있는데 왜 남자는 여자들은 좋은 건 다 여자 하려고 그러고 무거운 짐 질 때는 남자가 그것도 못 떠나고 좋은 거 먹을 때는 남자가 막 그걸 밝히나 이러고 못됐어 진짜 가만 보면. 남자는 소심하면 안 되나? 남자도 소심할 수가 있지. 왜 소심한 건 다 여자만 소심해야 돼? 자기가 지금 여성 차별하는 거예요. 여자도 대범할 수 있고 남자도 소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냥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격이 좀 소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심한 건 네 사정이. 그러면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내는 거 이렇게. 자기는 왜 화를 내는데? 자꾸 짜증을 내니까요. 그 저는 사람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짜증내는데 그 사람 짜증내는데 그럼 자기는 왜 짜증내는? 궁금한데 답변은 안 해주고 짜증을 내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지 왜 근데 자기가 짜증을 내? 아니 물어봤는데 그거를 대답을 안 해주고 본인이 대답 안 하면 또 물어보면 되잖아. 짜증을 내도 또 물어보면 되잖아. 왜 짜증을 내는데 자기는 물어보면 되지. 지금 이 얘기는 피장파장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물어보는데 니 왜 짜증내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내가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짜증을 내면 네가 왜 짜증을 내나? 이래 물어보는. 네, 남편이 그래요. 좀 저한테. 그래. 그거 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상대가 짜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짜증을 내더라도 나도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짜증을 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 짜증내지? 그냥 대답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인 것처럼 상대도 내가 짜증내면 네가 왜 짜증을 니도 동달아서 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니 짜증을 낼 수, 네가 짜증을 내니 내가 짜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물으면 저 사람 짜증을 낼 수도 있겠구나. 짜증을 낼 때 이해를 해. 짜증 내는 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기 모르는 걸 묻거나 대답하기 싫은 걸 물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 낼 수도 있겠다. 그럼 나 짜증 내는 네 사정이고 난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이혼하고 싶은 건 네 사정이고 나는 안 하겠다 하듯이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고 자기는 막 성질내가 짜증내면 누가 더 괴롭겠어? 누가 더 괴롭겠어? 남편. 그래, 괴로우니까 지가 뭐 대답을 하든지 지가 죽든지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그럼 뭐 잠깐 시집하면 더 가면 되고 뭐 걱정이야 그거. 그때는 좀 대범한 사람 구해가 가면 되지. 근데
대범한 사람 구해놓으면 자기 또 숨 막혀서 못 살아. 이거는 물으면 짜증내는데, 그건 대범한 거는 아예 독재를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아, 그래도 짜증내는 게 낫지.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 날카로워서 좋지만은 손을 베는 것처럼, 솜이 부드러워서 좋지만은 줏대가 없는 것처럼 사물에는 늘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아버님이 좀 성격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유약한 남자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 그 강한 거 싫어가지고. 그래 친구하기 참 좋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보니 이게 소심해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네. 자업자득이요. 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아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 내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범하게, 어떤 때는 소심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근데 이 부드러운 이게 뭐예요? 친구 지금처럼 사근사근한 남자 구해놓으면 살아보면 줏대가 없어가 답답하고 참 카리스마가 있고 이래서 같이 살아보면 이거 완전히 지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줏대 있을 때 줏대 있고 사근사근할 때 사근하고 그건 이제 욕심이라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아시겠어요? 스님이 이렇게 스님을 있을 땐 좋아 보여서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냉정할까? 냉정 안 할까? 냉정해요. 진짜 찬바람이 쌩 난단 말이에요. 일단 나가봐.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지만 나가 스님 사인 찍어요. 그래봐. 눈도 깜짝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 사인할 때 내 이름 써줘요. 그래봐요. 써주는가? 네 이름 네가 써라. 이래요. 내 이름은 내가 쓰고 네 이름은 네가 써라. 그래서 멀리서 보는 꽃이 이쁜 게 있고 가까이서 보는 꽃이 이쁜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가까이 와서 보면 성질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중하게 딱 알맞는 성격이지 누구 남편하고 이러기에는 안 맞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멀리 보고 좋아가지고 덥석 물었다가 이제 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사근사근하고 조화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러고 싶어도 안 고쳐져. 왜? 어릴 때 자란 환경과 이런 이 까르마라 그래. 이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이해해요. 이해. 아, 남편 성격이 저렇구나. 소심하다 나쁘다 이러지 말고 아, 좀 저런 성격이 있구나. 그럼 그거 좀 마차가 하고 그거 다 맞출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성질 내도 물어볼 거 있으면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럼 왜 물어봐? 이러면 몰라서 물어보지. 이러면 그만 물어! 이러면 또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자기는 어떠냐 하면 그만 물어! 이러면 알았다. 나도 안 물을게. 이런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그런 성질이니까 그러면 그건 네 성질이고 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또 물어보면 돼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이해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고치려고 하면 안 돼. 못 고쳐 죽을 때까지. 성질을 어떻게 고쳐요? 천성은 못 고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천성 고치려면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3살반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예요? 천성이 변하는 거 보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런 말도 있어. 고치면 안 돼. 고치면 죽어. 놔둬요. 명대로 살게. 왜 남 귀하지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질 내면 알았다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또 묻고 제 풀에 지가 죽은 건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대범해. 자기가 좀 대범해. 아이고. 남편이 쫀쫀하면 자기가 좀 대범하면 되잖아.
이 나사못도 앞나사 있고 순나사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는 이렇게 받아줘야 되듯이 하나가 소심하면 하나가 대범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이 소심한 게 같이 붙어가지고 싸우니까 문제지. 남편이 소심해요 할 때 난 버릇 자기가 소심한 줄 알았어요. 자기 얘기해봐요. 네? 아니, 저 소심해요. 저 진짜 소심하거든요, 저도. 남편이 나한테 질문하면 이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소심해가지고 여자가 왜 그래 소심해요, 스님? 여자가 좀 엄마처럼 푸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남편이 소심하다 싶으면 나도 소심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고집이 세요. 그 말은 그 사람도 고집이 세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부터 먼저 대범해요. 남편이 대범하면 좋겠다 싶으면 자기부터 먼저 대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받아줘라 이 말이에요. 크게 시비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안 될 거예요, 가서. 안 되지만은 연습해야 돼. 알았죠? 네.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잃어버려서 스님께 질문하러 왔습니다. 네. 사생아로 자라서 그렇게 살던 가난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결혼을 할 때에는 과연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남자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가엾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일생을 옆에서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곧 학교를 그만두고 일학 천금을 꿈꾸면서 중동 해외 파견을 나가서 2년이 있었고 결혼을 했지만 곧 직장 생활 없이 결혼 생활을 14년 하는데 11년을 직장 생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이신 시어머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다 감내하고 저는 가난이라는 것은 제가 부부라면 어느 한쪽이 벌고 있으니까 다 한 사람만 벌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있다고 자기한테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인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없었고 전세돈을 들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저는 연태까지 살면서 무엇인지 열심히 살면 제 앞날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비행 청소년으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물어주고 하는 걸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내게 됐고 딸아이는 오빠를 보면서 반성을 했는지 얘는 공부를 잘해서 그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제가 자궁암에 걸리게 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아이가 고3이 돼서 다행히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고3 때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더니 충대 수의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정말 기적적으로 수의사가 되어서 지금은 7급 공무원이 되어서 수의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9년도에 자궁암에 걸렸고 2007년도에 직장에서 신체검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갑상선암에 걸리게 돼서 수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 뒤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겨냈어요. 이겨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딸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3년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외무고시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키울 때 다른 사교육은 없이 키웠어요. 제가 혼자 벌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도 보내지 않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고시 공부 3년을 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3년은 다 쓰고 떨어지고 그리고 1년을 더 써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에 답안지 제출한 걸 보니까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는 제 인생을 놔버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어려운데 저는 3번이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뒷바라지를 하고 나오는데도 어쩌면 제 인생은 이렇게 기구하고 팍팍한가. 이 제 인생살이 자체가 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심정으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가만 들어보니까 다 갈 길 따라간 건데 뭐. 첫째, 불쌍해서 결혼을 했으니 그거는 심리 상태가 결혼이라고 하지만은 엄마와 자식의 관계란 말이야. 불쌍해서 껴안아줬기 때문에 그건 부부가 아니고 뭐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돌봐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좀 애를 먹이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식이 어때요?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가 딴 여자 만나가지고 어때요? 결혼해가 나가겠다 하니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원래 출발과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식 같은 남편이 독립을 안 해나가고 계속 붙어 있으면 이거 어때요? 자식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붙어 있으면 이게 큰 고민거리인데 이건 뭐예요? 이제는 갔으니까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걸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상대를 거부하는 마음, 상대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싫다 이거야, 몸에 손대는 것도 싫다, 이럴 때 이 정신적인 이 파장이 아주 세기 때문에 이것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암이 딱 걸렸을 때 수술을 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참여를 했으면 이거는 전이가 훨씬 덜 되는데 아무런 참여를 안 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 인간을 미워했기 때문에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그래도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아직도 안 죽고 암을 3번 거쳤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게 3번이나 걸려도 안 죽고 어때요? 이게 살았으니까 기적이다,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부 갈등에서 엄마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키우면 스님이 누도 없이 얘기하지만 아이는 다 어떻게 된다? 빗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빗나가서 지금도 말썽을 피워야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여행이 어때요? 이 제정신 차려가지고 살아가. 이건 제 공덕이 아니고 부처님 공덕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공덕이거나 딴 공덕이지 자기 공덕은 아니에요.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지은 인연의 과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받아야 될 그 고통이 딸한테서 조금 받는 정도인데 그게 뭐 큰 문제냐. 고시 3년 하고 안 하겠다니까 그것도 다행이지. 고시병에 걸려가 또 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에 문제다 하는데 그 3년쯤 고시 공부가 떨어졌다는 건 볼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시도한다는 건 애가 공부를 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들들은 고시 공부 시도도 못 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고시 공부를 하려고 마음도 못 내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애가 그 정도로 잘 됐다. 자기도 얘기했잖아. 다른 공부를 잘했다.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때는 좋아했다가 고시에 떨어지니까 애가 무섭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공부를 잘한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냥 뭘 하든지 아이니까 보살펴야 되고 떨어질수록 더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펴야지. 시험을 치도록 계속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살 넘으면 도와주지 말라는 게 내가 말하는 기본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격려를 해주고 애틋하게 해줘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미워한다. 떨어지니까 겁낸다. 그러니 남편도 지 맘에 안 든다고 내치고 아들도 말썽 피운다고 싫어하고 또 이제 정신 차렸다고 좋아하고 또 딸도 공부 잘한다고 좋아했다가 또 딸도 내 맘에 안 든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또 무섭다 그러고 도대체 자기는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여자예요. 그런데 그나마 무슨 공덕이 있었는지 부모가 엄마가 공덕이 좋았는지 뭐 전생에 공덕을 지은지는 모르지만 무슨 공덕이 있었는지 그래도 요행이 남자가 어때요? 떨어져 나가주고 애도 정신 차려주고 병도 3번이나 수술해도 아직 안 죽고 살고 딸도 그만두겠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자기의 지은 인연을 모르니까 이게 억울한지 몰라도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저기 복을 저래 받아도 되나? 난 복 다 뺐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으면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은혜로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이제 빚을 갚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 태산같이 빚을 지고 내가 만약에 그냥 죽는다면 내가 다음 생에 이 빚을 어떻게 다 갚겠느냐. 그러니까 이 생에 숨 붙어있는 한까지는 내가 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군요. 내 지은 인연의 과보로 볼 때는 과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숨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열심히 이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너무 큽니다. 심리상담, 대면, 내면화의 고치, 강연 듣기, 독서 등 노력을 하지만 그 분노가 제 안에서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누가 미워요? 누구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해요? 어머니를 원망해요? 둘 다 원망해요? 처음에는 저는 어머니만 했는데 최근에 심리 상담 받고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도 같이 원망하게 됐어요. 고치러 가서 병을 또 얻었네. 잘했어요. 오늘 그러면 나하고 얘기하다 하나 더 얻지. 할머니까지 아주 미워하지. 사실 공부하면서 외할머니까지 미워했어요. 그럼 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친할머니까지 해서 4명을 합시다. 둘이만 하지 말고. 근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가장 큰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어머니 욕을 계속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원망이에요. 왜 어머니 욕을 했나? 우리 어머니를 네가 왜 욕하나? 이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저는 엄마를 다 원망했는데 그냥 엄마가 저한테 작은 거 화를 우선 네. 하나씩 합시다. 그래 하지 말고 그 아버지부터 먼저 해보자.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엄마를 너무 욕을 많이 했다 내듣는 데서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 어머니도 원망한다며? 예. 그럼 어머니는 요거도 먹을 여자잖아. 예, 근데 저한테 나한테 요거도 먹을 여잔데
네. 그 나는 어린애도 나를 낳아서 키워준 애도 원망할 만한 여자라면 그 남자가 볼 때는 얼마나 욕을 하고 싶겠어. 근데 저한테 미움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싫어요. 그냥 저 혼자 엄마를 미워해도 충분히 그 분노가 큰데 제 생각엔 아빠가 저한테 엄마를 욕하면서 그 분노를 더 키우신 것 같아요. 아빠는 지 성질이 나가 욕했지. 자기 키우려고 그렇게 한 게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밖에 갔어. 얼굴 내놓고 좀 다리다가 탔어. 그 햇빛 때문에 탄 건 사실이야. 네. 그럼 자기 잘못이요? 햇빛 잘못이요? 제 잘못이요. 그러니까 우선 아버지 문제만 하나 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선 나하고 엄마 사이에서 도통 그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뭐 어머니한테 특별히 뭐 은혜를 입은 게 없잖아. 네. 그러겠지? 네. 근데 결혼할 때 덕 벌러 가나 손해 벌러 가나? 덕벌요. 그 살아보니 별로 덕 볼 게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는 엄마한테 덕을 받나 손해를 받나? 좀 따져보면 손해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무슨 손해를 받는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행복을 느낀 적이 없어요. 글쎄 내가 네. 자기한테 돈 1,000원만 빌려달라니까 500원밖에 없어요 하고 나한테 500원을 줬어. 그럼 내 기분 나쁘지? 그지? 네. 그래 기분 나쁜 건 이해가 되는데 1,000원 달라는데 왜 500원밖에 안 주나? 이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나한테 이익을 줘서 내가 자기한테 이익을 줬어. 제가 줬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덕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 말이야. 그냥 뭐 키워주시고 그런 건 감사하지만 감사까지는 할 필요 없고 네. 내가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덕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야.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데 네. 내가 어머니한테 해준 게 더 많고 어머니가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게 더 많으냐.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덕 본 게 더 많으냐 이 말이야. 제가 덕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덕 본 게 더 많으면서도 뭐 덕은 좀 받는지 몰라도 어머니가 내가 원망하잖아. 네. 그러면 덕 보고도 욕을 하면 네. 그 성질이 더럽든 뭐가 더럽든 더러운 게 있으니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내가 욕하는 건 돈 때문이라 그러지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내가 저 사람을 막 욕을 하면 그럼 저 사람 뭐 성질이 더럽든 뭐 딴 게 되게 더러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덕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한테 욕을 하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 보자.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네. 지원을 해줬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가 내가 욕을 할 때는 딴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한테 이익을 받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내가 욕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 그 경제적으로나 뭐 이익만 따지면 내가 훨씬 덕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저 사람을 막 욕을 한다는 거는 보통은 그렇게 욕을 안 해. 덕 본 사람이. 손해본 사람이 욕하지. 네. 안 그렇게 해서 네. 그 자식은 부모한테 주로 덕을 봐요, 손해를 봐요. 도대체 셈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하고 자식하고 있다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덕을 봐요, 부모가 자식한테 덕을 봐요. 우선 부모가 완전히 늙어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뭐 자식이 돌본다 하면 몰라도 보통은 네, 자신이요. 자식이 덕을 봐. 네.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에서 볼 때 내가 엄마로부터 덕을 많이 봤을까? 아빠가 엄마로부터 덕을 많이 봤을까? 제가요.
그래, 내가 덕을 보고도 욕을 하는데 덕 안 본 아버지는 욕을 더 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당연한 건데 짝짝짝짝 박수 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 나도 욕하는데 당신이 욕하고도 남는다. 이래야지 왜 그걸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해. 도처 이치에 안 맞는 짓이잖아. 덕 본 나도 엄마를 욕하면 덕 못 본 아버지는 욕을 하고도 남지. 어린 나도 욕을 하는데 어른이 얼마나 욕하겠어.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내가 막 누굴 욕하는데 옆에서 같이 욕해주면 기분 좋잖아. 근데 나는 욕해도 되지만 닌 욕하지 마라. 지금 이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들으면서 이치에 안 맞아서 그래. 우선 엄마는 나놓고 아버지가. 그 스님 말씀 이해돼요. 되는데 그 이해는 돼. 스님이 이치로는 맞는데 네. 나는 지금 그냥 아버지를 미워하는 심리가 일어났잖아. 예, 예. 그럼 그거는 정신질환이지. 이치 안 맞는 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거 먹고 하니까 물이다 그래. 어떤 사람은 사이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소주 아니에요. 사이다나 소주나 하는 때는 저 사람 좀 잘 못 봤나. 틀리긴 틀렸지만 잘 못 봤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금이다 이러면 어때요? 저기 또라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욕하면 욕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덕 본 사람이 욕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덕 본 사람도 욕을 하지 마. 덕 봤다고 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덕 본 사람도 욕한다 하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야. 아버지 행동은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건 몰라도 네. 내 앞에서 엄마 욕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려면 나는 욕할 자격이 있지만 닌 욕할 자격 없다. 이웃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엄마니까 욕하지만 니 왜 남이 왜 우리 엄마 욕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욕할 수 있지만은 니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남자가 지 아내한테 아내가 제 남편한테 욕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야. 스님 저는 궁금한 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라지. 이치에 안 맞게 이 정신이 지금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 전에는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 천년 이치에 안 맞다. 아, 그렇구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고 탁 버려야 된단 말이야.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면 내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미워했는데 오늘 스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거 얼토당토 않는 짓이네. 내가 욕하니까 아버지는 그 여자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식도 욕하는데 남편이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왜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을까? 딴 거 갖고 미워했다는 건 또 따져봐야 되지만 이 건은 안 맞구나. 그럼 이 건은 오케이 됐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미워집니다. 그럼 그건 이제 병이지 뭐. 자, 그럼 이제 엄마로 돌아가자. 엄마 뭐 때문에 밉는데 솔직히 그냥 얘기해봐요. 자기 느낀 대로. 그냥 제가 태어나서 2년 동안 울기만 했대요. 아기 때. 그래서 엄마도 뭐 힘드셨겠죠. 애가 울기만 하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 저를까 제 남동생한테는 짜증이 화를 낸 적이 없는데 항상 뭐 아빠랑 싸우거나 집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모든 짜증과 화를 내셨어요. 평생. 그래서
저도 제 자식을 낳으면서 아 이게 대물림 되는구나. 우리 오빠가 나를 화랑 짜증으로 껴서 저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녀 때는 그냥 제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도 그냥 살았는데 애를 낳으면서 이 대물림을 끊고 싶어서 심리 상담을 받고 그냥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네 엄마가 자기 어릴 때 자기한테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건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를 일부러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짜증을 냈을까?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자기도 살기 힘들어서 짜증을 냈을까? 엄마 상황은 전 이해돼요. 아들을 못 낳아서 시댁에서 앉아서 밥을 못. 그래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랬던 뭐 남편이 애를 먹여서 그랬던 남편이 너무 상소를 해서 그랬던 그 지금 내가 볼 때 엄마는 막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은 어릴 때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내가 커서 엄마 나이 돼 보니까 나도 아직도 지금 찔찔 짜고 이래서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애 있는데도 찔찔 짜고 사는 거 보면 엄마도 내 어릴 때 찔찔 짜고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네, 매일 웃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애까지 옆에서 자꾸 우니까 신경질 날까 안 날까? 네, 낯질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야. 같은 여자로 생각해 보면 시집와가 남편 제대로 사랑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고 그 나이가 무슨 뭐 50, 60도 아니고 20 몇 살에 근데 애는 계속 울어 샀지. 그러니까 그 여자도 막 그냥 몸부림을 친 거예요. 괴로워가 막. 그러니까 뭐 남편을 때릴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때릴 수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악쓸 수도 없고 그러면 악쓸 게 누밖에 없다. 그렇다고 벽 보고 악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그렇다고 갓난애기 보고 악쓸 수도 없고 그 조금 큰 거 보고 악쓸 수밖에 없잖아. 자기도 이제 키우면 그래 돼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가 잘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그 여자 수준에서는 어머니 수준에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저도 책에서 다 그냥 부모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지 마음을 놔야지 제가 편안해진다 이런 그런 문구를 많이 봤는데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제가 엄마가 자기가 엄마를 용서할 게 뭐 했나? 자기한테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 자기는 엄마가 영어를 했으면 내가 영어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은 맞아. 왜 영어를 안 해가지고 내 영어 못하게 만들었나? 용서해 줄까 이거?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영어 못하니까 나도 그 밑에 엄마가 한국말만 하니까 나도 그 밑에 자라면서 한국말만 배웠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영어를 했으면 내가 뭘 배웠을까?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영어밖에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 거야. 한국말밖에 못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운 거야. 우리 엄마가 내 어릴 때 살기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해서 나도 이렇게 짜증내고 성질내는 까르마를 갖게 된 거야. 그 무슨 좋고 나쁘고 이 개념이 아니야. 그러나 다만 좀 불편해. 내가 우리 엄마가 영어를 했으면 나도 영어 할 수 있었는데 영어를 못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새로 지금 영어 하려니까 힘들듯이 그게 내 한계이듯이 엄마가 마음을 편안하게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했으면 나도 거기서 나가 편안했을 텐데 엄마도 그 환경에서 살기 힘들어서 악을 쓰다 보니 거기서 태어난 나도 이렇게 심리적 불안을 갖게 됐다 이 말이야. 이건 옛날 말로 운명이면 운명이고 천성이면 천성이야. 무슨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원망하는 거는
그 엄마가 왜 영어를 안 해가 내 영어 못 배웠나 이 얘기는 똑같아. 다른 집에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해가 영어를 잘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영어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 엄마가 무슨 달리 선택이 없었다는 거야. 그 할머니 그 시집간 그 조건에서 엄마가 뭐 그때 법률스를 만나 수행을 했거나 하면 달라질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도 무슨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시집을 가서 아들 못다고 구박받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근데 만약에 자기 없었으면 거기 살았을까 도망가 버렸을까? 애들 없었으면. 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왜 살았을까? 애들 때문에. 그러면 두 부부가 아주 사이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다 이래 말하지 보통. 네. 그럼 이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야. 부모 주거 좋은데 그냥 끼어서 사는 거야. 내가 있든지 없든지 주거 둘이는 살겠나 안 살겠나? 주거 사이가 좋으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주거 둘은 잘 살까 안 살까? 살겠지. 애 때문에 사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두 부모가 사이가 나쁜데 엄마가 도망 안 가고 살은 거는 남편 때문에 살았나 내 때문에 살았나? 네, 애들. 그러면 사이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엄마한테 사랑을 더 받았나? 사이 좋은 부부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더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거기서 내가 태어났으면 이런 심리 불안 같은 거 안 일어난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했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야. 네. 왜냐하면 사이가 좋은 거는 주거가 좋아서 살아서 나도 거기에서 덕을 본 건데 환경적 덕을 봤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지극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엄마는 남편한테 사랑이 지극했지. 근데 부부 사이가 엄청나게 나쁜데도 엄마가 지금 같이 살았다는 거는 남편 때문에 살은 게 아니라 누 때문에 살았다? 자식 때문에 살았으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의 사랑이 이 편안한 집에서 자란 아이보다 엄마의 사랑은 더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예를 들면 옛날에 왕자로 태어났다 뭐 엄마가 키우나 유모가 키우나? 유모가 키우잖아.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거나 재벌 2세가 되거나 뭐 왕이 되거나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금수저로 좋아 보이잖아. 그러나 엄마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 적게 받았어. 그게 유리분리를 떠나고 엄마는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준 건 아니야. 그 유모가 했거나 뭐 딴 사람이 한 거지. 할머니가 했거나. 그런데 자기 같은 케이스는 엄마가 오직 자기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시어머니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그 성질을 내가면서 짜증을 내가면서 자기한테 막 짜증내고 두들겨 패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엄마의 성격이 못 견뎌가 한 행위고 애가 믿거나 애를 사랑 안 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사랑을 너무 했기 때문에 거기 살아준 거야. 만약에 사랑을 안 했으면 나가버리지 뭐 때문에 거기 사노. 애들이 뭐 고원에 가든지 시어머 와서 키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그 엄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이 지새끼라고 그거 못 버려가지고 그거 키우려고 한 엄마의 생각을 자기가 좀 해봐.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엄마한테 뭘
그러니까 영어 몰랐다고 엄마 미워하고 집안이 편안 안 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좀 편했으면 더 좋겠다. 그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따뜻한 남쪽에서 태어났으면 수영도 배우고 뭐 했을 텐데 왜 산골짜기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수영도 못 배우고 그거 맞는 말인데 근데 거기서 태어난 걸 어떡해. 그거 엄마의 사랑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야. 엄마가 산속에서 사니까 자기도 산속에서 태어나서 살은 거고 엄마가 바닷가에 사니까 나도 바닷가에 태어나가 수영할 기회를 가졌어. 수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산에서 태어난 애들이 불리한 건 맞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뭘 엄마를 용서를 해줘. 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진짜 몰랐구나. 그 욕설이나 짜증 그것만 딱 사로잡혀가 진짜 엄마가 나를 얼마나 목숨같이 아끼고 살았는지 이걸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어릴 때는 사랑보다도 사탕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인도에서 지금 애들 문맹 학교가 없어가지고 애들 있는 애들을 둘러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사탕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오라면 안 와요 애들이. 사탕 주면 와. 그러면 내가 사탕 주는 게 돈이 많이 들까 공부시키는 게 많이 들까? 공부시키려면 학교 건물 짜야지, 학용품 다 구입해야지, 교복도 줘야지, 밥도 줘야지, 선생 월급도 줘야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 사탕을 주거나 빵을 주는 거 이건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애들은 어느 거 좋아하네? 사탕 주는 거 좋아해. 그 동네에 있는 학부형들도 공부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아무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당장 옷을 따거나 당장 쌀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거 주는 것보다 100배의 더 돈을 드는 거를 줘도 그거는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건 고마워 안 하고 당장 달라는 거 안 준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엄마라는 건 그런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당장 달라는 거 알아도 이 아이들에게 먼 미래를 생각하면 사탕도 물론 줘야 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늘 테스트를 해요. 사탕도 주고, 이제 공부 잘하면 사탕 더 주고, 이래가 이제 억지 공부를 시키다가 한 몇 대를 지나면 이제 애들 반을 나눠요. 사탕 먹을래? 공부할래? 이래요. 볼펜 줄까? 사탕 줄까? 그럼 이제 처음 애들은 전부 사탕 쪽으로 줄 서고 좀 다닌 애는 어때요? 사탕도 먹고 싶고 뭐다? 볼펜도 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줄을 이쪽에 섰다가 좀 이따 저쪽 갔다 이쪽 왔다가 이래. 내가 가만 보면 그러면 이제 아예 공부 쪽에 줄 선 애가 있고 아예 사탕 쪽에 줄 선 애가 있고 가운데에서 두 개 다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도 있고 이제 그래 시간이 조금 흔들면 어떠냐? 이제 큰 애들은 공부 쪽으로, 이쪽은 사탕 쪽으로 어린애들은. 그럼 어린애들은 사탕 쪽으로 이제 먼저 보내고, 그 이제 공부 쪽으로 줄 선 애들은 놓고 이제 마치 사탕을 안 줄 것 제가 볼펜 주고, 그래도 걔들은 줄은 서도 사탕도 또 먹고 싶나 안 먹고 싶나? 먹고 싶으니까 이제 여긴 10개 주면 여긴 5개 주고, 3개 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 학교 오는 연습하고. 그런데 이제 위에 한 해만 형이 학교 오거나 누나가 학교 오면 밑에는 이제 문제가 별로 안 돼. 위에 학교 가는 이 집안에 이 분위기가 되면 밑에는 형 따라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엔 초등학교를 만들어가 문명태치를 하려는데 이 문명태치가 아무리 해도 절반을 입학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마을에 유치원을 만들어가. 유치원을 만들면 유치원에서는 딴 거 없잖아. 그 유치원에는 부모도 초등학교만 되면 일을 시켜야 돼. 그래, 안 보내려고 그래.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유한한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도 누가 봐주면 좋나 안 좋나?
좋아. 일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치원에 동네에다 모아가지고 얘들 사탕 주고 뭐 주고 이래가 노래 부르고 놀며. 그럼 얘들은 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을 학교 오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에 한 3년 다녀가지고 이제 같은 친구가 한 3년 같이 친구가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해가 가면 다른 친구도 가니까 지도 따라갈까 안 갈까? 따라가야 돼.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는 뭐 특별히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가는 거를 당연시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당연시 하는 거. 왜냐하면 누구도 학교 가라고 부모도 말 안 해주고 언니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언니가 생기면 밑에가 이제 따라오고 이래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엄마를 미워하니까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엄마한테 사과받으려고 얘기 꺼냈는데 엄마는 지한테 사과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갈등이 자꾸 더 생기는 거야. 그래요. 그래, 알긴 알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절을 하면서 엄마 진짜 그때 얼마나 나의 나이보다 더 어렸을 텐데 얼마나 그때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를 못 버려가지고 그 집에서 그래도 눈물을 먹고 짜증내가면서도 살아서 그래들이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해봐. 그냥 절한다고 부모니까 존경해야 돼.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심리상담 받고 그런 거보다 절 안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게 더 진짜 그것도 하고. 그때로 하고. 선생님, 그러면 아까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나눔의 장, 수련의 장 그런 거 가면 더 빨리 제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안 고쳐져도 사는데 지장 없어. 왜? 영어할 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듯이, 수영할 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듯이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형성된 거잖아. 그지? 안고 살아도 돼. 안고 살아도 되는데, 그러나 그걸 이제 벗어나려면 엄마가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키운지를 알면 저절로 치유가 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무지. 모르기 때문에. 요면 나한테 욕했다. 다른 애는 뭐 해줬는데 나한테 안 줬다. 돈 달라니까 안 줬다. 요 앞면만 보고 악을 쓰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자기 평생 헌신했다는 것도 그냥 헌신한 게 아니라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았다는 이 뒷면까지 보게 되면 이제 컸으니까 뒷면도 봐야지. 계속 어린애 같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아직도 7살, 10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안 해줬다. 요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꺼내니까 엄마는 막 다 큰 게 아직도 이 짓 한다고 애가 또 악을 쓰니까 막 상처가 더 나고 그래. 자기가 이제 컸으니까 엄마가 내 키우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를 다독거려주고 엄마한테 이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치유가 되지. 제가 진심으로는 아직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척이라도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힘드신데 저를 키워줘서 감사한다고 그런 말을 뱉으면 그게 정말 저한테 스며드나요? 그런 마음이? 그게 궁금해요. 아직은 스며들든 안 스며들든 그게 뭐가 필요해. 원래 여보 나 사랑해 이러면 경상 남자는 그 말을 못해. 근데 사랑하더라 그래 사랑해 이게 효과적이야. 그 말을 안 하면 상대가 의심해. 네가 뭐 안 하니까 말을 못하지. 한번 말하면 되지 않냐 이래. 근데 경상 남자는 뭐라 그래? 자꾸 그래 부르면 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러잖아. 딱 보면 알지 이래. 그러니까 말로 하면 도움이 돼.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를 안 모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다. 근데 부모를 어떻게 키웠던 부모를 원망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망할 건. 원망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무지예요. 섭섭할 수는 있는데 아까처럼 1,000원 달란다 5,500원 줬다고 섭섭한 거지 손해를 끼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은 하지 마라 그랬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안 하잖아 스님이. 하는 꼬라지 보이면 뭐 공경할 것까지야 뭐 있겠어. 그죠? 그러나 원망할 사람은 아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내가 원망 안 하는데 내가 덕본 사람을 뭐 때문에 원망하나.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달라는 만큼 안 줬다. 이게 문제지. 그건 이해는 돼. 그러나 그건 원망할 때서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 그리고 시간이 없어. 스님 그냥 갔다. 그건 스님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무슨 돈을 받았나? 뭐 자기가 여기 올 때 뭐 입장료를 냈나? 왜 그 원망할 일이야?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안 돼가 좀 섭섭하다. 이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건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그걸 원망하는 것 같아. 그럼 나보고 원망하면 스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나? 네가 뭐 나한테 돈을 냈나? 네가 뭐 했다고 네가 나한테 원망하나? 난 아까 2시간이나 얘기 실컷 하고 돈도 1푼 안 받고 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망할 일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몇 번 받고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럴 때마다 스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궁금증이 하나 생기고요. 네. 또 하나는 스님도 정신적으로 크게 힘드실 때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스님이 혼자 사는데 마누라가 있나 뭐 애가 있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근데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겠나 없겠나? 첫째 없겠죠. 예. 젊으면 뭐 아직 새파랗게 젊으면 여자 생각도 나고 그랬지만 이제 늙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한물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스님이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다 자네가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뭐 골치 아픈 일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대학생들은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까 얘기해봐요. 학교 다니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일까지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얼마나 없다든지 또 뭘 해야 내일까지 과제를 해야 되면 뭐 내일까지 하면 되지 뭐. 오늘 밤새면 하면 되잖아. 나는 어제 원고를 어제 아침에 다 보고 돌려보냈는데 서울에서 원고를 다시 교정을 봐달라. 지금 이 원고를 조금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받았어요. 어제 밤에 제가 목포에서 10시 반에 강의가 끝났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디서 했냐면 청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목포에서 10시 반에 끝나고 청주 와서 잤는데 오니까 1시 반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 9시까지 봤어요. 하나도 잠 안 자고 딱 봐가지고 원고 사가지고 서울로 고속버스 편으로 차편으로 보내주고 그 청주 그 원고 강의 끝나고 지금 바로 일로 왔단 말이에요. 오면서 좀 잤어요 차에서. 근데 그건 맨날 이런 건 아니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연속으로 이틀 잠을 못 자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나도 가끔 원고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 못 봐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하고 맨날 가방만 무겁게 들고 다닐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경험을 보면
그래도 미뤄도 될 만하면 미뤄집니까? 안 미뤄집니까? 미뤄지는데 오늘같이 이럴 때 잠 안 자고 하는 거 미루면 안 되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보통 보면 아침 일어날 때 아이고 힘들어 못 일어나지 이러는데 옆에서 폭탄 터지면 그런 소리 할까 안 할까? 벌떡 일어나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다 게으름을 좀 피우거나 이러잖아. 사람이 매일 긴장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힘든다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학생 때가 쉬울까? 직장 다닐 때가 쉬울까? 학생 때가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울 때가 학생일 때일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은 지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중학교만 가봐라. 중학교 가면 어때요? 중고등학생은 대학만 가봐라. 중고등학생 입시생 대학에 목매달아야 안 달아? 대학만 가면 이제 천하 인생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대학 와보니 끝이 나야 안 나야? 안 나지? 대학 졸업하면 끝날까? 취직 못 해가지고 할 때 취직만 하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취직하는 날 그날로 직장에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결혼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결혼 안 돼가 이럴 땐 결혼만 끝날 텐데 결혼해보면 그게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애 낳으면 더 하고 이렇게 인생은 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제일 쉬울 때요. 지나놓고 돌아보면 지금이 어떨 때다? 제일 쉬울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 힘든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 그럴 때 어릴 땐 다 어릴 때가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뭐 어른만 돼봐라. 그래가지고 어른들 막 마음대로 저녁 늦게 다니는 거, 머리 길어가 다니는 거, 치마 짧게 다니는 거 그런 게 부러워서 못 살아요. 근데 커보면 그거 안 그래요. 어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그때가 제일 좋아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아요. 그럼 스님도 오늘 원고 쓴다고 힘들었다 이런데 나중에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뭘 쓰려고 할 때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라는 거. 즐기라는 거는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자꾸 붙이려고 해야 돼. 만약에 어제 저녁에 누가 월급을 주고 원고 봐라 그랬으면 내 중노동 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 백강 다니는 게 이거 내가 월급 받고 하면 중노동이 중노동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아마 내 막 사장 억수로 욕할 거야. 이게 사람을 도대체 죽이려 그러나 살리려 그러나 이렇게 욕하겠지만은 쥐가 좋아가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머슴들 겨울에 그 방에 초당방에서 노름하는 거 알아요? 섰다판 하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밤새도록 해요. 그건 낮에보다 훨씬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지가 좋아서 하면 다 하고 아침 일어나고 다 일하러 나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자꾸 이거를 억지로 공부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할 자유를 누리고 있고 공부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힘든 건 자기가 힘드는 게 아니고 누가 힘든다? 부모가 힘들지 자기가 힘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도 말이 없는데 왜 지가 자꾸 죽겠다고 그래. 너무 학생들 심정을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예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뭘 해라? 기분 전환을 해라. 자꾸 기분 전환을. 여러분들 지금 유학 가고 싶죠? 집안이 안 되고 못 가잖아. 그럼 내가 해외 유학생 위로잔치 한다는데 유학생들 죽겠다 그럴까? 재밌다 그럴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야. 죽겠다고. 근데 내가 논문 쓰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논문 쓰기 어렵죠? 예? 왜 어려울까? 모르는 게 잘 쓰려니까 어려운 거야. 모르는 게 잘 쓰려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방식은 이래요. 책도 보지 말고 참고도 하지 말고 그냥 원고 2번 돌려보지 말고 계속 써가 보름이면 보름 한 달만 다 써버려요.
그래 놓고 그걸 가지고 자료도 보충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통일에 대한 책을 꼭 하나 쓰고 싶은데 20년간 쓰고 싶은데 못 썼어요.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난 겨울에 백강하는 중에 둘이가 이래 면담을 잡아놓으면, 그것도 그런 사람하고 면담 잡아놓으면 빼먹을 수가 있나 없나? 예, 아파 죽어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될 때는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 사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가 한가해가 나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바쁜 중에 이루어지고, 한가하면 오히려 뭐 하기 쉽다? 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인생이란 게 다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스님같이 이렇게 별 스트레스 없다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이렇게 짜여진 생활이에요. 일정표가 1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 쳇바퀴 도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힘든다고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고, 이걸 내가 요즘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국 유람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군마다 생긴 군마다 다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나는 원래 모든 군을 다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모든 시청, 군청, 구청에 시, 군, 구에다가 다 뭘 잡아버렸다? 강의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올 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여름 내내 돌아다니고 가을 내내 다니니까 강원도 뭐 전라도 골짜기, 뭐 어디 있죠, 충청도 골짜기,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이런 나처럼 전국을 유람할 본 사람 없잖아. 그럼 내가 어쩌면서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전국을 다 가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국 지명 다 알겠죠, 이제 대충 알던 거. 그러면 이런 게 이거 유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람으로 가도 아무도 반기지도 않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몇백 명씩 어때요? 환영 인파가 모여서 스님 오셨다고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스님의 비결은. 스님이 스트레스가 없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까 뭐를 놀이하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다른 일을 안 만들어도 돼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거 따로 안 벌려도 돼. 이거 자체가 지금 스트레스 푸는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네. 남편의 의도와 폭행, 언어 폭력, 젊은 나이 때부터 쭉 지금껏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 저는 황혼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움과 외로움이 걱정됩니다. 스님, 이 나이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혼 생활은 30년 했다고요? 38년이요. 38년. 네. 살 만큼 살았네요. 뭐가 미련이 있어요? 나이 몇이에요? 62예요. 예, 전 64예요. 난 64인데도 이렇게 혼자서 잘 살잖아요. 자기 62이니까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어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었고 어떤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동 아들 하나가 있어요. 결혼했고 네. 손녀딸도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직 아이한테는 이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20살이 넘으면 네. 부모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미새가 날아간 새끼새를 따라가는 법도 없고, 네. 새끼새가 어미새 보살피는 것도 없고, 성인 대 성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0살이 넘었으면 진생지 살아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네. 며느리한테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살고 싶나 벌써. 살고 싶은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애도 다 결혼시켰고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런 네. 기회가 있어서 지금 스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못 살겠다며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 뭘. 나한테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살아왔고 외로움을 타고 며느리한테도 얘기 못했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살아보세요. 조금 아쉬우면 좀 더 살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젊은 날부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네,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네, 남편이 지금 4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후로 처음에는 저는 남편이 이제 퇴직자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할 때 남편하고 퇴직하고 같이 있으면 뭐 부딪히는 부분도 많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했었어요. 한 3년간. 근데 그때 보니까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자유분만하게 제가 일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쉬고 있는 게 한 1년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쉬우면 아까 몇 년? 8년? 38년 살았는데 뭐 1, 2년 더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38년도 살았는데 1, 2년 그 사람하고 더 사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조금 더 살아보고 그래, 아쉬움이 없다 이러면 헤어지면 되죠. 아쉬움이 조금 남으면 더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거는 꿈 깨세요. 그러니까 변한다면 좀 살 생각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네. 남편은 그대로다. 지금과 똑같이. 그래도 자식한테 얘기하고 뭐 집 문제니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살면 돼요. 좀 더 살아보면 돼요. 아직도 이게 확실히 안 살겠다 이런 결론이 안 나고 다른 아쉬움. 이게 문제는 폭행도 하고 뭐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딴 게 좀 좋은 게 있다. 이래 아쉬우면 좀 더 살아보면 되고. 근데 그 더 살아볼 때 뭐는 안 된다. 변할 거다 이걸 전제로 하고 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치고도 좀 더 아쉽다 하면 더 살고 네. 그러면 나는 못 살겠다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살면 돼요. 네. 어느 쪽으로 정했어요? 뭐 그럼 이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준다. 그래서 싫지만은 또 다른 데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네요. 미련이 남는 거 보면 뭐 딴 건 괜찮은 것 같네요. 성질 내고 폭행하고 이런 거는 문제지만은 그래 성질 안 낼 때는 괜찮나 보죠? 네.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할 때는 미련을 딱 끊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미련이 남으면 더 살아보면 돼요. 더 살아볼 때 남편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하느냐 하면 네. 남편이 뭐라 그래 더 산다고 결정을 하면 내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하면이야 더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 네. 결정하면 그 더 살 동안에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더 사는 게 나아요. 남편이 좀 덜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한 2월 달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폭행이나 언어폭력 그런 건 절대 지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재발하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근데 남편은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고. 그러면 네. 안 변하지만은
병은 있지만은 발병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질은 더럽지만은 그게 안 터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그럼 어떨 때 터질까? 말대꾸 할 때 터질까? 안 할 때 터질까? 할 때 그러겠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을 하려면 말대꾸를 해가 터뜨려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헤어지면 되고, 좀 더 살고 싶으면, 뭐, 이혼을 해버리면 다시 살기가, 그것도 가능은 해요, 또. 근데, 조금 미련이 있으면 조금 연기시켜가 더 살아보면 돼요. 대신에 더 살 동안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하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나가지 마라! 이러면, 네.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가보면 돼요. 왜 나갔어?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내일 안 나갈 거지? 네.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무슨 말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간섭도 하지 말고 나도 남편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간섭하고 속박을 받습니다. 나가지 마라. 내가 네 종이가 왜 못 나가? 이러고 한 대 맞고는 혼자 울면서 못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러고 못 나와요. 그러다 나갈 때 나가기만 해봐라. 너 때려 죽일 거야. 이러고 나가버리면 나간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도 겁이 나고 못 나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속박을 받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건 어리석은 자고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냐? 나가지 마라! 네, 이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거는 뭐냐? 안 나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그런 걸 내가 알겠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마음이 그런 건 내가 알겠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으면 나는 자유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다 이래요. 갔다 와서 왜 갔니? 하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다 왔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다 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만약에 화가 나고 한 대 때리면 내 자유를 위해서는 한 대 맞는 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 대 때리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한 대 탁 맞으면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 전화를 딱 걸어가 여기 폭행범이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혼내주려고 전화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을 보고 다음부터는 겁을 안 냅니다. 아시겠죠? 경찰이 잡아가고, 막 경찰이 오히려 아주머니 그냥 화해하시죠. 이러면, 아니야. 나는 그분의 아내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폭행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폭행범으로 처벌을 하고, 처벌받고 돌아오면 난 또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주겠다. 아시겠죠? 자기 권리, 국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그 할 줄 모르는 거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보하고 착한 사람하고 혼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원칙을 갖고 살면 내 남편을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살면 되고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딴 게 좀 먹을 게 있으면 어때요? 요리조리 등쳐서 빼먹고 아시겠죠? 껍데기만 남을 때 그때 버려도 되나 안 되나? 된다.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연금당이 좀 남았을 때 좀 더 빼먹고 아시겠죠? 그 뒤에 아쉬우니까 나는 천금을 줘도 포근하거나 폭행하는 인간은
싫다. 바람 피운 인간은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거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는 이미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니까 우리 남편보다 바람을 더 피웠어요, 덜 피웠어요? 더 피웠잖아. 이건 한두 번 피웠고 저거는 4살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 희한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데서는 안 돼요. 내 원하는 만큼 안 되지만 이거를 이제 버리고 딴 거를 구한다 할 때, 새로 구한다 할 때는 이만한 거 구하기도 어렵다 하면 사용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런 거를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바람 피운 인간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딴 남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뭐 30년 바람 피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대에 어긋났다 그런다고 무조건 성질 내지 말고 그럼 그걸 탁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아가 새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잔소리 듣고 폭언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남자친구 하나 사귀면서 살면 낫겠다.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돼요.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게, 다시는 폭언 안 할게, 다시는 뭐 하겠다. 아 그러면 좋지. 그런데 나는 뭐 다 앞으로 다시 안 해도 싫다. 어떻게 나를 때린 남자하고 내가 살 수 있겠어. 네가 성질이 나가 그럴 수 있다는 이해가 되지만은 나는 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 잘 가, 안녕.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고 이제 다른 게 이익이 좀 있으면 계산을 해서 다시는 안 될 거지. 다시는 성질 안 낼 거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천성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그 정도 해도 내가 딴 남자 만나는 것보다는 이 인간이 낫다. 그래서 살던 거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새로 또 저걸 하려면 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저거 봤잖아. 새로 골렸는데 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 골리면 또 촌수가 또 복잡해져요. 아시겠어요? 이 촌수 복잡한 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럴 때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럼 어차피 사는 거 저 인간이 1년에 2번씩 발병한다 하면 발병 안 한다 이러지 말고 1년에 한 번쯤 발병하도록 어때요? 병이 일어날 토대를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뭐라 할 때 뭐 한다? 말로 쳐주는 거예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말로 이겼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졌을 때 나오는 행동. 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져버려 말로 져버리면 지가 그 다음 단계로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져버리는 거.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